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있었던 게 일본의 그 주자학이 어떻게 성립됐었는가. 그러니까 성리학 전체 중에서 보면은 주자학, 양명학, 실학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성리학을 분류할 수 있는데 주자학이 제일 먼저 성립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주자학을 중심으로 성립돼가는 과정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성립된 주자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체돼 나가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보시면 말이에요. 그 중국의 경우에도 주자학을 해체시키고 주자학을 공격하는 것에 선봉에 섰던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명학이 먼저이죠. 양명학입니다. 명대에 나온.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그 주자학 해체 과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양명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명학이 일본에 그 처음 도입된 시기를 보시면요. 왕양명이 살아있을 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주자학이 일본에 그 처음 소개될 때 순간만 보더라도 조선이 보다 빠르다고 그랬었죠. 일본이. 조금 빠릅니다. 근데 이거 양명학도 역시 좀 빨라요. 그거는 아마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갈 때 육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쪽 그 압록강, 두만강으로 해서 가지만은 일본은 그 해상 통로가 상당히 발달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주자학은 이제 유학 스님네들이 전파시킨 건데 이것도 역시 스님네들이 전파시켰지만은 그것은 유학하러 공부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사절단을 파견했었습니다. 명예. 그래서 그 사절단 단장으로 가셨던 스님이 그 요한 게이꼬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이분이 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다가 하루는 이제 왕양명이를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교류가 있다가 요한 게이꼬 선사가 귀국해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뭐냐면 이제 요한 게이꼬와 왕양명이가 만났으니까 일본의 양명학이 양명을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학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고 돌아온 것뿐이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없었잖아요. 학문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이것은 전파의 시조도 잡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를 통해서 양명학도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자학도 불교를 통해서 전파됐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스님네들이 봤었을 때에 주자학조차도 불교를 공부하는 주자학조차도 수당대의 어떤 그 영향, 불교의 영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고 외려 주자학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의 우월성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월 입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친근성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선을 하는 선사들일 경우엔. 보세요. 중국 할 때 얘기했지만은 양명학의 최고의 기본이 뭡니까? 심증리죠. 그러니까 이를 주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자학의 심증리가 아니라 성증리죠. 여기 심증리는 우주 자연의 이치, 그런 도덕적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치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다 드러나 있다. 내 마음 속에 다 내재화되어 있고 이 이치가 내 밖에 객관적으로 어디 딴 데 있는 건 아니야. 그것은 오직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야. 그리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이게 선인지 양명학인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구분의 단서는 어디 있냐면 이에 있죠. 이게 도덕적 원리지 않습니까? 선에서 추구하는 이의는 제가 했지만 그건 공리라고 했었죠. 이게 터무니없는 공리라는 게 아니고 공의 이치 또는 이의 빔, 공리이자 이공 그것을 그러니까 색공이자 공공을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점. 하지만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이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결정적으로 벌어지지만은 적어도 모든 것을 마음에 내재화시켜서 설명시키겠다고 하는 발상법은 똑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보기엔 이거 선하고 있네 해서 일부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도 이 선불교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제 전파를 시킨 거죠. 사실은 양명 자신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자 이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기에도 주자학에서도 공격하는 것도 넌 너무 불교적이야. 불교 냄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것을 비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선에다 비교하냐. 싫어했었는데 일본에 와서는 외려 그 선사들이 앞장서서 이제 전파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선하고 비교해 볼 만한 재미있는 점은 이게 양명 살아있을 때라고 하면요. 15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처음 도입된 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학파적으로 형성돼서 논의되는 것은 1600년경입니다. 1600년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 주작이 불교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시기에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명학도 비로소 학파를 형성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선과 큰 차이죠? 보세요. 조선의 경우에는요. 양명학이 도입된 시기를 보면은 일본보다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었지만은 그 시기는 그러니까 양명학의 도입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 입장에서 보면은 주자학의 최전성기입니다. 즉 지금 이게 언제냐면 16세기. 그러니까 여기 도입돼가지고 막 학파가 형성되는 16세기, 15세기 말 16세기 초중엽 얘기예요. 이때는 주자학이 정점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때 퇴계율곡 나오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하여튼 외려 임진왜란이 끝났기 때문에 주자학을 통해서 더 사회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자학은 정말 최고를 향해서 치닫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의 경우에는 양명학이 도입된 것이 주자학이 기껏해야 불교에서 벗어나서 한번 부활의 몸부림을 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이때 그 전성기라고 해서 했지만 그 전성기가 50년을 못 가잖아요. 강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은 양명학이 조선에 들어갈 당시의 조선상학은 주자학이 너무 셌을 때였지만은 같은 시기에 일본의 양명학이 들어갔을 때에는 양명학이나 주자학이나 비슷비슷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어볼 만한 했다는 얘기고 주자학만큼 주자학 못지않게 세를 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주자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조선에 있어서 단순한 통치의 수단만도 아니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통치 이념인데 주자학을 공격하는 것은 통치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퇴계 선생이 나옵니다. 퇴계 선생 때는 사실은 양명학이 막 그 소개되는 그때예요. 중국도 그렇고 양명학이 막 시작되는 그런 거였는데도 그때 이미 퇴계 선생이 정면으로 양명학을 공격을 합니다. 왜? 퇴계가 보기에 이거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학이 아니고 이거는 주자학하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선불교 아니냐는 겁니다. 퇴계가 봐도. 실제 아까 선불교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 기강을 잡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퇴계 이후에도 그랬고 조선에 있어서는 하여튼 주자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 사문난적. 즉 뭐예요? 유교의 본래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그야말로 혼란만 이야기하는 적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단시해 가지고 이렇게 배척을 했었어요.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상태로 갔었습니다. 물론 주자학이 관학이긴 했죠. 관학. 근데 그 통치 수단이라서 이용되는 관학이긴 했지만 학문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대단한 입장에서 이제 양명학도 전개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자가 나가에 토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가에 토주.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대표자이자 일본에 있어서 양명학의 실질적인 개창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하야시 라잔, 즉 일본 주자학 전성기의 대표적 두 번째 인물 하야시 라잔한테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주자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양명학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가의 토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양명학의 대부분 대표자는 젊었을 때 다 주자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주자학자들의 대표자는 젊었을 때 다 스님들이었는데 양명학의 대표자는 젊었을 때 다 주자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자학으로 전향을 했는데 이 양반은 그 주자학을 공부했지만은 직업은 무사였었습니다. 사무라이예요. 직업적인 무사였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양명학은 일본의 양명학은 이따가 설명한 무사도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가의 토지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가의 도주는 왕양명의 철학을 이제 그대로 다 수용을 했는데, 왕양명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이거죠. 심증리설입니다. 즉 우주자연의 이치가 다 내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로 이 우주의 본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피죠. 이것은 이제 나가의 도주뿐만 아니라 왕양명의 기본 철학인데, 요 왕양명의 철학을 나가의 도주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왕양명은 이렇게 심정리와 신본체를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마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자신의 행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의 본체이기도 한다는, 아주 확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왕양명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내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은 그것은 인격 수양 쪽으로 전개가 되고, 외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은 이것은 사회의 개혁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마음을 강조하니까 내면의 어떤 인격 수양으로 가는 건 그럴싸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차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먹음으로 해서 안 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사회로 확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체적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저 사회의 잘못된 구석을 시정할 수 있고 시정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을, 예? 오로지 물론 내면의 수양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 강력한 사회개혁의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실제 양명학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은 중국에도 그렇지만 이중적인 그 성향이 있고, 특히 이 외적으로 사회개혁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폭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요 경향들, 사회개혁적으로 가는 양명학은 그렇게 크게 꽃을 피지 않았었어요. 왜요? 양명학이 후대로 갈수록 내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관념론적으로 빠진 경향이 농후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특징은, 왜냐, 이거보다도 이따가 설명할 양명학자들을 보시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명분은, 어떻게 보면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의 양명학자들은 이쪽입니다. 이것이 또 일본 양명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가의 도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의 강조점은 여기에 뒀었습니다. 내면 쪽에. 그런데 나가의 도주 이후의 제자들은 다 이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그 나가의 도주의 그 바로 뒤어 제자인 쿠마자와 반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쿠마자와 반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명학자이고 나가의 도주의 어떤 사상을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수용하지만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철저하리만큼 실천지상주의, 실천지향주의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만의 독특한 이제 양명학적 성향들을 띄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자와 반자는 또 정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를 업어가지고 양명학이 이제 당대에 많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쿠마자와 반잔이 죽고 나서 양명학은 크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상당한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주자학이 관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에도 막부가 막번 제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주자학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서 이용을 했던 건데, 자꾸 그것을 공격하는 이제 양명학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조선처럼 체제의 이념은 아니지만은 그 관학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00% 용납하기는 어렵죠. 그래가지고 1795년인가 이런 사건이 납니다. 이학 금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학은 뭘까요? 주자학을 뺀 나머지 학문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사문난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관료 채용 안 할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면은 주자학밖에 할 게 없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양명학도 시들해지고, 이따가 설명할 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심각한 쇠퇴기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자학이 꼽혔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역설적이지만은 이약을 금지할 정도로 갔다는 얘기는 주작도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주작은 50년 전성기 이후에는 계속 그 관악을 제외하고서는 침체의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자와 반전이 죽고 나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잠복기 내지는 쇠퇴기에 있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에도 막부 말, 즉 메이지 유신이 나기 얼마 직전에 강력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때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선도해서 이끌었고 또는 그 사람들을 이끌게끔 뒤에서 사상적 뒷받침했던 스승들이 대부분 양명학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명학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29에 죽었습니다. 29에,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에 죽었는데 젊어서 죽었죠. 근데 아주 불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29 되기 전에 벌써 20대 초반에 개인적으로 학원을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가 어디서 하여튼 돈을 꼬았는지 하여튼 먹고 입히기 위해서 또 공부도 시켰어요. 그게 요새처럼 장학재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 그 이후에 모든 일본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그 문화에서 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누굴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 문화에 그때 거기서 기숙해고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요절했지만 이 사람의 정신은 제자들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왕양명의 주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본체로 마음이 세상의 본체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마음이 우주의 본체라는 얘기는 본체는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은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영생불멸하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못 가요. 죽어도 마음은 남는 것이고 마음에 담긴 이치와 정의와 명분은 내가 죽어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나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처럼 살지 않고 네? 올바른 명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한 목숨 버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선비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그게 무사도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초창기 대표자부터 해서 요시다 쇼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이 양명학은 일본에 있어서 무사도와 밀접한 관련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사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사도는 일본을 특징 지어주는 여러 가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사도. 근데 여러분이 무사도에서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무사도 하면 뭐 헐복 자살하고 그냥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고 조금만 모욕을 받아도 그냥 칼 휘둘러서 그냥 뭐 완전히 칼잡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스펙트럼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무사도가 성립되는 게 말이에요. 무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사가 등장했었던 거는 언젠가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는데 이 전국시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 전에가 전국시대라고 그랬죠. 난립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싸움판에 일본 전체가 싸움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평정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서 조선 침략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실패를 하고 죽고 그것을 뒤를 이어서 이제 평정을 한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그때부터 에도 막부가 열리죠. 그러면 이것을 얘기할 때에 분류해야 될 것은 전국 시대와 에도 시대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다음에 이게 에도 시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무사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국 시대는 난리죠, 난리. 난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때의 무사는 전쟁 시기의 무사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사가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도 시대 막부가 형성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움은 없어요.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하기 전까지 거의 평화를 유지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 무사예요. 그러면은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맞게 무사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겁니다. 평화 체제가 성립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 시기의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일종의 전투원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하는 평화 시대에는 이제는 사무라이들은 관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비록 칼은 차고 다니지만은 이제 무슨 전투를 하겠어요. 대단히 전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무예와 용기, 무용과 어떤 철저한 주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겠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죠. 세상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입장들이. 같은 무사지만, 같은 사무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면 무예를 갖다가 연마하는 거, 그래서 전투력을 갖다가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 시기의 사무라이한테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죠. 이쪽은 관리가 되려면 학문을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은 인격 수양으로 가야 되지,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관료로서 그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그 같이 이어서 이쪽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무사와 에도시대 무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은 용사지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용사를 지향하는 거라면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나 사대부를 갖다가 꿈꾸는 그런 사무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유교를 갖다가 거의 관학과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무사들, 새 시대의 사무라이가 살기 위해서도 이거 하려면 유교가 제일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학화에서 수단, 통치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고용을 시켜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성향은 다르지만은 어차피 사무라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어떤 그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헌신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은 그야말로 정과 또 애정관계, 어떤 주인과 신하 사이의 애정관계에 근거한 어떤 그 감성적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충의입니다. 충의에 근거한 감성적 헌신이 아니라 의리적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내 주인이니까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과연 내가 저분을 섬기는 것이 국가 전체의 충성이냐, 아니면 정말 의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도덕적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더 이제 세련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야말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최상의 미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게 아니죠. 성인의 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무라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해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무사도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무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전투력 하는 전투원으로서의 무사도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무사도라기보다는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를 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무라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사대부지향적 사무라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 무사도와 사도는 좀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이게 다 무사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사무라이에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 두 가지가 혼재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하지만은 에도 시대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도 시대의 그 중하급의 사무라이들이. 근데 일종의 쿠데타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메이지 유신한다고 하는 것은 막부를 타도한다는 건데, 막부는 그 전에 자기들의 주인 아니에요. 이거 사무라이가 이게 할 짓이에요? 그런데 전국 시대의 사무라이 같으면은 그 짓을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히 그리고 주인이라면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충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한테 충성하는 것보다 천황한테 충성하는 게 이제 새 시대에 더 많고, 그게 대의에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헌시짝처럼 자기 주인들을 버리고서 천황을 옹립하고서 막부를 타도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사무라이지만은 이미 에도 시대의 그 사도 정신 속에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무라이기 때문에 반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부를 타도한 반란이 나기 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에도 시대 초창기나 에도 시대를 계속 갔었을 때 막부에서는
어떤 걸 장려했었을까요? 이걸 장려했겠죠. 왜? 얘네들을 장려하면은 맨날 하는 게 칼잡이 훈련만 하니까 언제 반란을 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막부에서는 옛날 사무라이들은 다 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힘도 잘 안 쓰지만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학적 지식이 있는 사무라이들을 써먹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타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때 상황들을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자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 알기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너도 사무라이야? 칼질도 못하는 게? 이쪽은 뭐야? 무식한 녀석. 네가 사무라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무라이 최고 명예의 죽음은 할복이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째고 죽는데 아픔을 덜해준다고 이제 뒤에서 목을 쳐줘요, 누군가. 그럼 잘 아는 사람이 뒤에서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째게 좀 쳐줘 그러는데 이제는 목을 쳐주는 것을 다 피하는 거예요. 에도시대에 가면은. 왜? 아이, 그거 못하고 그래. 에? 그게 올바른 짓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치관들이 흔들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무사도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무사도는 그 유학을 이제 어떤 인격의 수양으로서 많이 공부를 했었을 텐데 주자학과 양명학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자학은 어떤 관학의 관료로서 등장을 할 때 필요했던 거고 실제 내면적 세계의 가치관을 지배한 것은 양명학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마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자보다는 양명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학이라도 무사도와 큰 관련은 양명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이제 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고죠? 옛 고자죠? 여기서 먼저 고학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주자학을 비판한다고 했었을 때에 조선사회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자학 비판. 물론 이제 실학의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조선사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도전다운 도전으로서의 비판은 조선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주자학을 그렇게 비판하는 강력한 세력을 누가 했습니까? 양명학이 했죠. 근데 일본에 있어서는 주자학에 대한 정말 학문적으로 아주 강력한 공격은 누가 했냐면 양명학이 아니라 고학이 했습니다. 고학. 이것은 일본만의 학문입니다. 일본만의 학문이에요. 이거는 중국에도 없고 조선에도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스타일인데 여기서 옛꽃자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물론 유학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주자학과 양명학 몽땅 다 공격해요. 그 앞에 있었던 주자학, 양명학을 다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딴 게 아니라 거대한 유학의 범주 내에서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주자학과 양명학이라고 하는 송명 성리학에 의해서 윤색된 유학은 아니올시다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 윤색 이전에 원시 유학이 있겠죠. 즉 공자 맹자님의 직설 내지는 그들이 좋아했었던 오경이라고 하는 거, 시경, 서경, 예경, 뭐 얘기 춘추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역경.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유교의 참다운 뜻은 거기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 내에서는 여전히 유학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유학이다 볼 수 있어요. 복고적인과 동시에 참신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한 그런 유학입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 옛날로 돌아가서 어떤 유학을 다시 보자고 하는 스타일은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게 고증학입니다. 근데 시대가 비슷해요. 하지만 고증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헌학적인 접근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 청의 고증학과 일본의 고학이 비슷하고 복고적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지만은 청의 고증학은 어떻게 보면 단순 문헌학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 문헌학이 아니고 문헌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진정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 유학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집어넣어서 강력한 정치 철학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주자학과 양명학 모두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학, 특히 이 대표자가 지금 소개할 이제 오규 소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표자인데 일본만의 어떤 그 특징적 학문이라고 그랬죠. 유학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현대 학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자꾸 연구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게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많이 자랑하고, 그리고 특히 그 현대 일본의 어떤 근대화된 학문 속에서 그 최고라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경대학교 교수하신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세계적 내지는 이제 그 일본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오규소라이를 전공한 그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오규소라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학자이기 때문에. 왜? 일본만 어떤 경쟁력이 있는 학문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작을 정말 철학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정말 철학적으로 공격한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근데 오규소라이의 성격을 아시려면, 학문 성격을 아시려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코 낭인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코성, 아코번이라고 보세요. 아코번.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 때 여러 가지 번이로 나눠져 있는데, 아코번의 성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주가 중앙에 있는 막부에, 그러니까 막부를 돌아가면서 이 성주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때 올라와서 근무를 할 때에 어떤 다른 다른 이제 사무라이하고 어떤 감정상의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욱하는 승질에 사물을 보다 말고 칼을 갖다가 확 뽑아가지고 그 상대편한테 상처를 입혔답니다. 근데 이것을 쇼군, 그러니까 막부의 그 최고인 쇼군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감히 내 집안에서 칼을 삐고 난리야? 그런 거예요. 근데 너 오늘 즉시 할복해 죽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네 성은 몽땅 접수한다, 몰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그 명을 받고 당일로 할복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접수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막부에서 갔더니 이 아코번의 성주였던 아시도 나가노리의 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속 사무라이들이 있었겠죠. 얘네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냥 순순히 내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나갈까? 그랬더니 나가자 그랬습니다. 내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과 그 트러블이 있었던 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46명의 사무라이가 몰려가서 그 집을 쑥밭으로 만들고 당사자의 목을 빈 다음에 그 목을 자기 주인의 묘에 바쳤습니다. 그걸 막부의 쇼군이 알고서 이거는 법을 무시한 거다. 이게 도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막부에 대한 도전. 그래서 46명을 몽땅 잡아다가 할복해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할복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거 다 알죠. 이게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를 신비화시킬 때 아주 멋있는 소재가 되는데, 당시에 오규소라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부의 쇼군이 오규소라이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46명의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오규소라이는 죽여야 된다. 그 대신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춰서 할복은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할복은 시킨 건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규소라이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오규소라이의 논리대로 하면은, 46명의 사무라이가 복수에 피를 갖다 흘렸잖아요? 다 죽였지 않습니까? 복수를 벌였는데, 그것은 법을 범한 거죠? 범법이죠? 근데 이 복수를 한 것은 오규소라이 관점에서 보면 오직 주관적 마음의 차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개별적인 원리의 차원이고, 이것은 개인의 도덕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의 문제야. 그렇겠죠. 자기들 차원에서 그 원수를 갖고 그것이 우리 주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인데, 미리한 그것을 객관적인 법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또 공적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원리의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또는 정치 차원의 규범위로 본다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도덕에 머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부를 상징하는 국가 전체의 정치 규범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개인보다는 공적인 것이 더. 그러니까 사와 공에 불리고 개별과 전체에 불리고 도덕과 정치에 분리입니다. 그래서 오규소라이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도덕과 정치의 분리, 그리고 도덕으로부터 정치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치가 우선이고 정치를 할 때 도덕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막무가내 어떤 그 아주 무식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종래에 주작이나 양명학에서 소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송명 이학과 심학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소위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인 것이 해결되면은 이 밑에 오는 것이 당연히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날카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학의 기본이 뭐예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죠?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성의, 정심 이런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요.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제가 이 밑에는 이제 치국 평천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의문들은 안 가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봤고 대학에 나온 걸로 보면 거꾸로 가죠. 평천화 하려면 치국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하고 수신하고 정심하고 성의하고 경물 치제해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이렇게 평천화까지 간다. 누가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오규소의 라인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인격 수양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는 겁니다.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박하게 오규소래가 봤을 때는 소박하기도 하고 이것은 노자와 장자와 불교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차원에서 뜻을 그야말로 올바르게 갖고 게다가 마음을 다 잡아서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불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치국에 평천화를 하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진정한 유학은 이걸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의 수양은 오직 통치자의 권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이왕이면은 인격 수양이 된 사람을 더 복종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어디 통치자 성인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거 해야지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게 우선이다.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과 정치에 불리고 이러다 보면은 도덕으로부터 정치학이 분리되는 거죠. 예?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치학이 탄생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비슷한 논법을 피는 게 서양에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예요. 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덕과 종교 같은 데 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과학적 학문으로서 이제 정치학이 마키아벨리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그 대단한 분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오규소라이를 마키아벨리에 비견하면서 정치를 드디어 발견한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재밌는 논리이긴 해요. 근데 이 논리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엔 이건 유학이 아니죠. 왜? 유학의 강점은 정치만 하는 게 유학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덕적 정치를 하자는 게 유학이지 도덕된 정치는 그건 더 이상 유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독특한 입장에서 주자학을 공격하죠.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 진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학. 이 국학은 그야말로 일본국의 학문이에요. 일본국의 학문. 그러니까 모든 외래 사상을 배척해요. 그것은 불교도 외래 거죠. 유교도 그렇죠. 그리고 이 당대에 나왔던 기독교도 그렇고. 하여튼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은 몽땅 반대를 하고 그 대신 뭘 주장합니까? 일본에 고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고학의 방법론을 동원합니다. 즉 옛날 문헌을 탐구함으로써 옛날로 거슬러 가서 자기 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예요? 옛날 일본의 고대 문헌으로 가서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문헌이 뭐냐면 만엽집,
뭐 일본 서기 하는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둔 일본 신화를 갖다가 부활함으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완전 일본 지상주의, 일본 중심주의를 피는데 이것을 고학과 비교하면 재밌는 게 됩니다. 지금 고학이고 국학이잖아요. 아까 했었던 게 고학이고 고학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중국 문헌에 근거했죠. 그래가지고 고대 중국을 갖다가 이상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자귀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치국평천하 입장에서 통치자 리더가 자기의 뜻을 펼쳐서 정치를 하는 거. 그건 하나의 자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아까 오규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자연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뭘까요? 성의 정심하는 그런 거. 즉 양명학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주자학에서는 마음의 어떠한 본성 속에 담겨 있는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다 그야말로 우주 자연에 관련된 그런 이치의 차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연과 어떤 정치로서의 자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학의 입장은 고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고대 중국이 아니라 고대 일본의 문헌들에 근거해서 고대 일본을 이상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자기를 중시했다면 여기는 반대로 방법론만 동원했지 내용은 반대로 자연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때의 자연은 주작 양명학의 심과 이를 주장하는 그 자연이 아니고 노자 장자의 자연도 아니고 그 자연은 뭘까요? 일본 신화에 묘사된 외래적인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일본인 스스로의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그 생각, 그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소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신도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신도의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신도화가 됐고, 그래서 완전히 뭐 일본 지상주의. 그러니까 일본은 천조 대신의 후예이고, 그게 이제 천황의 후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신국이라는 겁니다. 신의 국가이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모국이자 본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강력한 국수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국학과 이제 비슷한 시대에 좀 후에 난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난학은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텐데 언제 했냐면은 에도 시대 상황을 갖다가 묘사할 때 난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됐냐면은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폈지만은 나가사키 항구 하나는 이제 개방을 시켰다. 그래서 네덜란드 서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네덜란드 서적, 과학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난학, 그러니까 어떤 서양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번역 작업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런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일본이 신속하게 근대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번역이 중국하고 조선하고의 상황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일본판 실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판이라는 얘기는 딴 국가의 실학과 다르다는 얘기죠. 조선과 중국, 특히 중국의 실학과 다른 것은 중국의 실학은 어떻게 보면은 기를 강조하는 기학의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보면은 원초적 성리학인 북성 성리학의 반계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예? 실제 장제의 철학을 왕부지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어떤 성리학과 관련인데 이거는 성리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양 과학과 관련된 서양 과학적 실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학, 즉 실사구시,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이 되는 것은 중국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서양 과학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실학이고
뭐 굳이 실학이라고도 안 불러죠. 그냥 난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총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주자학 얘기는 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주자학은 주자학 비판의 과정이다. 또는 주자학이 변질되는 과정이기도 했고 신도와의 습합의 과정이다 하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총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주자학, 양명학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학 얘기를 했고 국학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난학. 이게 일본의 근대적 학문들의 총 열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자학은 초창기 때부터 신도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양명학은 무사도와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내셔널리즘과 관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가주의, 국민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것과. 그렇죠. 신도니까. 그 다음에 무사도는 뭐예요?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었던 하급 사무라이들의 기본 정서를 성립시켜준 게 무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학에서 비로소 정치학이 독립됐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즉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을 근대화시킬 때의 집권자들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현실 정치 마인드를. 그 다음에 국학은 다시 신도. 그러니까 신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바로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관련이 되고 난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서적들을 번역함으로 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본에 있어서의 에도 시대의 모든 학문 체계는 역설적이지만은 메이지 유신을 향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메이지 유신의 성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전근대적 근대화라고 했죠. 여기서 전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셔널리즘적인 그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성격인데 이런 메이지 유신의 성격이 이미 에도 시대의 그 학문 체계 속에 다 잠복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전개가 됐고 아쉬운 대목 내지는 일본인의 독특한 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근대적 요소가 에도 시대의 학문에 가장 저류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성격, 일본 근대화의 성격을 이해하려면은 에도 시대의 학문 체계를 몰라가지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이제 조선의 문제로 가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